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만시지탄입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원래 원고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불체포 특권 자기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일단 모두 다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도 환영한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글쎄 뭐 이게 승부수일지 자충수일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때도 공약을 했고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에 그 개항의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평들이 많았고 노웅래 의원부터 최근에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까지 다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달라진 조건이라면 그때하고 달라진 조건이랑 딱 하나인데 혁신위를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혁신위가 저는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선제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여권에 민주당 분열 공작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걸 내려놓는다 이런 거가 있고요. 저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세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10번, 100번이라도 부르면 나가겠다. 이 검찰에 이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도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영장 청구를 못하게 하려는 명분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뭐 계속 수사에 잘 응하고 있다 이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수사 협조도 하고 다 하는데 당신들이 증거를 다 갖고 있으면 불구속 기소를 해라.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압박한 거다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혁신위원회에서도 이거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것도 같고 또 넘어오면 지금 분위기로는 체포동의안 어차피 통과될 것도 같은데 그럴 바에는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승부수인데 자충수가 된다는 건 어쨌든 지금까지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자기네 당의 대표를 체포동의안 통과시킨다는 건 반명이 됐든 비명이 됐든 정책 굉장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제 그 부담을 이제 제거해줬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표의 삼을 그 뒤에 방패 막 삼아서 그럼 우리도 다 살아남았는데 대표부터 저렇게 확 피하면 그다음 우리는 어떡하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좀 네. 듣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도 상당히 불안감이 이제 커질 수가 있고 어쨌든 반명 비명 입장에서부터 보면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사실 회기 중요 아닙니까? 회기 중에 있는 거니까. 방탄국회는 안 하겠다는 걸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회기가 끝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승부수가 될지. 근데 박 대표께서는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옛날 방식으로 싸우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가서는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 안 된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다음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제1야당 대표잖아요. 제1야당 대표를
이걸 굳이 구속영장을 치느냐. 그냥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봐주란 얘기는 아니고 기소해라 이거죠, 기소. 네. 제가 봐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한 것 중에 제일 낫다. 최근에 한 것 중에 제일 네, 낫다. 그리고 뭐 네. 국민의힘에서도 뭐 약간 비꼬는 반응은 있지만은 아니 옛날에 한 거 다시 해라 뭐 이러지만은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말을 네. 뭐라고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거 다 계산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를 비교해 보면은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만약에 어제 대표 연설에서 이 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아예 언급하지 않고 뭐 이제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이런 딴 윤석열 얘기. 정부를 네. 이제 맹공한다.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해 가지고 검찰에 뭐 이게 닥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돌파하겠다라는 이른바 정면 돌파. 이게 세 번째 거지 않습니까? 제일 낫죠. 셋 중에 생각해 보시면은 뭐 네네. 제 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제 머릿속에 없고 셋 중엔 제일 낫고 이렇게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것도 오히려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혁신위도 조금 편해지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해야죠. 열어주는 네. 효과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이런 건들은 뭐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아직 수사 중인 것들은 당장 뭔가 영장을 치거나 하지 않을 거라서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박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검찰이 요즘 뭐 수사하는 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니까 다음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백현동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인 걸 갖고 왔다고 네. 한번 가정해 보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방탄으로 막는다. 고도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구속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제일 합리적인 수인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끝까지 원고에도 없었고 어디 발설이 돼서 어디 기사로 나오거나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던져서 효과가 굉장히 커진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컨대 어제 뭐 후쿠시마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은 별로 그렇게 저 앞부분 좀 지루했어요. 다루지도 네, 않았을 네. 거예요. 근데 이거니까 네. 지금 다루기도 하고 저희 둘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새 나가고 던지는 것과 이게 다르다. 특히 이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연설이 저희 녹화한 이 라이브 한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안 그래도 불체포 특권 얘기를 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던 상황이어서 아마 김 대표도 부랴부랴 내용을 바꾸지 않았을까. 오늘 뭐 어차피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걸 뭐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은 네. 괜히 의미 없다 뭐 쇼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했다. 라고 아, 했으면 잘했다. 좋겠어요. 근데 어제 잘했다라고 하면서 압박하면 되는 거죠. 어제 이미 쇼라고 해버려서. 근데 그거랑 네. 또 이제 연설은 다르니까. 연설은 다르니까. 잘했으니까 네. 이제 수사 철저히 받아라. 뭐 그렇게 말하면 되죠.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요. 지방선거 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잖아요. 국민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의 변화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혁신이 떴잖아요. 혁신이가 이제 발족을 했는데 저 혁신이는 사실 혁신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지도 체제를 그대로 온전시키자고 하는 거고 지도부를 향해서 날라오는 혁신의 그 총구를 딴 데로 좀 돌리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혁신이가 성공할 수 없죠. 혁신이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혁신위원장이라면 세 가지 하죠.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판단해서 치를 수 있다 없다 각각 그럴 때 옵션이 뭐고 강점과 약점이 뭐다를 보고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5년 만에 정권 뺏겼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외교 노선, 안보 노선, 뭐 경제 노선, 뭐 부동산 다 보고 할 거예요. 세 번째,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리 뭘 해야 될 거냐. 이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친명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아닙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제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 두 번째, 안 되면 친명 비대위로 간다.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뭐 분당도 불사한다. 반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없어요, 시나리오에. 그리고 친명 비대위 이거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비대위는 갈 수 있다. 두 번째, 그거 거부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 우리가 먼저 붕괴시킨다. 체포동의안 날라오면 통과시킨다. 세 번째, 둘 다 여의치 않으면 이제 뭐 탈당한다. 세 번째는 비명은 문재인계가 많죠. 이분들은 분당은 절대 안 된다. 분열은 우리 패배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이걸 막을 도리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은 비대위인데 비대위 성격입니다. 친명 비대위, 전 이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친명 비대위는 분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비명 비대위인데, 비명 비대위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비대위가 될 텐데, 예컨대 김부겸 비대위가 들어섰다고 칩시다. 그러면 친명, 비명, 반명이 다 동의할 때, 반명이나 비명도 동의할 수 있는 비대위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처음에부터 강성 국회의원들 한 20명은 날릴 겁니다. 일단 날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는 우리가 공천 줄 수 없다. 나가서 각자 살아 돌아오면 우리가 나중에 복당은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안 된다. 이게 다 날리고 할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가 오는데 여기가 국민의힘이 뭐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냥 무난히 그냥 간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저는 그거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게 읽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대단한 위기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분명하게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도 사무총장이 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사실은 당에서. 아까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일축한 거고, 완전히 물론 일축해버렸어요. 예. 플랜 B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기 싫지만 플랜 B까지 만들어 놓은 게 뭐 친명 비대위 정도이겠지만은 이건 뭐 분명하게 근데 이야기한 거죠. 2007년도에 네. 그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나와서 530만 표를 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대참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당명이 뭐냐면 대통합 민주신당이에요. 그리고 총선 치렀던 당명이 통합민주당이에요.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통합이 들어있으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당이 분열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분명하게 치른다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저 얘기는 사무총장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지. 물어도 안 보고 말도 안 해요. 저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혁신위가 뜨긴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짧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바뀌어야 되는 조직이니까 이렇게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TF라는 걸 하거든요. 태스크 포스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회의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막 우리 문제점이 뭐냐 막 서로 경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자고 했다. 근데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혁신을 하자라고 하는 위원회를 꾸린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과연 지도부를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경험적으로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과연 이게 잘 될 거냐. 그러니까 뭐 다 열려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혁신위가 박 대표님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표의 거취 같은 거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혁신위원이 발표 나겠죠? 10명 안팎기들 혁신위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내에선 이해식 의원과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2명이 이름을 올렸고 김남희, 윤영중, 서복경, 이진국, 차지호 등 5명의 외부 인사가 합류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님이 뭐 훌륭하신 분이겠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이 당의 명운을 결정질 뭐 혁신위원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뽑으세요라고 한 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해본 분도 아닌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뒤에서 찔러주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누구가 이제 혁신위원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네,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혁신위원 제안이라기보다 혁신위원 후보의 제안을 거절한 거겠죠. 그분은. 근데 그분은 이 새 위원장 쪽에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당에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이.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런 거 보고 배신감 느끼겠죠. 근데 이거는 있어요.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하냐면, 그러니까 혁신위가 불가능하지만 네. 성공하려면 전권 비대위 정도처럼 아까 제가 말한 이재명 대표의 그쵸. 체제 네. 문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문제, 총선 전략을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혁신이라는 거는 정말로 그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걸 결정적으로 증명해 줬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 다 기다렸다가 반명이든 비명이든 봐라, 이게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냐. 우리 당원들끼리만 관심이 있지만 조금 깨작깨작대다가 말았는데, 이래서 그 2015년 9월 달에 그때도 혁신 실패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일제히 반명 비명이 혁신 실패했다. 그리고 뭐 그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미디어에서 그 평가를 야박하게 하고 나오면 그게 이제 동력은 되겠죠. 동력이 될 수 오히려 있다. 아예 시작을 안 네, 했을 네, 거에 네. 비하면, 그러면 혁신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 그 혁신을 만든 지도부로 곧장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의 동력은 되겠죠.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